예,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변종의 늑대라는 책 이름으로 오늘 북새통 이야기 나눠서 되게 반갑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창업대학원을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특별히 창업 공동체, 창업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이 주는 통찰력이 되게 컸었어요. 김영록 님이라는 분이랑은 한번 좀 만나서 한번 제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진주 이 경상국립대 이 서부권역에 창업 생태계가 좀 마련되고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지혜를 얻어서 이런 마음들을 담아봤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창업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종인데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과 지식이 향한 곳이 바로 어, 스타트업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투자할지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초기 좋은 자본들은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스타트업 하는 게 좋아요라고 물을 때 아니 자본이 몰리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곳이 진정한 스타트업 하기에 좋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최근에 한 5년간의 창업 관련 정부 예산이 한 2배 이상 막 늘었어요. 올해도 이제 정부 예산을 발표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정부 예산이 창업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누구든지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일반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익부 빈익부가 더욱더 심해진 차원에서 있을 때는 이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논문을 쓰고 이제 공대 교수님도 R&D 특허를 하시는데 이야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 R&D나 이런 것들이 현장으로 반영될까? 이 고민도 함께 좀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라는 거를 가장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가 이제 동물이 사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늑대가 너무 많아 갖고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늑대를 없애줬더니 늑대가 먹는 소위 말하는 사슴 이런 거 늑대를 없앴더니 사슴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사슴이 이제 또 풀을 많이 먹고 풀이니까 황폐해되고 그러면서 점점 악순환하면서 국립공원이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늑대를 냅두고 소위 말하는 나쁜 동물, 좋은 동물 할 것 없이 그대로 놓으면 적절하게 개체 수를 조절하면서 오히려 국립공원이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 오히려 개체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태계라는 거가 일부러 냅둔 거죠. 외부에 다른 요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클로즈 네트워크를 만들면서도 그대로 있도록 하는 게 생태계인데 지금 정부 주도에서 수많은 이제 생태계를 만든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랑 생태계 만드는 걸 동일시입니다. 클러스터란 말은 필요한 기능만 딱딱딱 넣은 게 이제 클러스터거든요. 잘못 클러스터를 만들면 생태계가 아니라 인공 인위적인 공간이 되는데 잘못된 인위적인 공간은 생태계로서 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동물원 같은 경우는 동물원은 반드시 조련사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관객들이 와서 표를 사가지 않으면 동물원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공원 같은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은 칸막이만 만들어 놓고 이제 자율 방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동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연을 해치려는 외부 요인부터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를 인위적으로 정부나 기관에서 틀을 다 짜주고 이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라 하는 순간 생태계가 아니라 클러스터가 되고 이거가 오히려 인위적이가 돼서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인데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는 한 56% 되는데 실제 고용 한 12%밖에는 고용하지 않고 있어서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 부는 많이 창출되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고 있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파라다임이 바뀌어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스타트업이
고용을 대기업보다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 더 많이 활성화하게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가 도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무원 되겠다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되겠다는 분을 우리는 공시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44만 명 정도가 이제 공시족, 공무원,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모든 취업 준비생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로 이제 판교족을 얘기하는데 판교족은 이제 창업을 통해서 발전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 있고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덕질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미치도록 관심 있는 분야에 노력하는 사람 그런 변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판교족을 만들고 또 스타트업 기업에서 자기 주장이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근에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많은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회적 가치를 진짜 미치도록 추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 좋은 거죠. 따라서 덕업일치.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덕질과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의미가 있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행복 추구가 이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맞는가? 덕업일치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스타트업을 벤처기업과 동일시 여긴 경우가 있는데 이제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준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뭐 R&D는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만 보면은 오히려 올드한 기준이라는 거죠. 오히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벤처기업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기준에 맞춰져 있는 데가 벤처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다르고 오히려 벤처기업은 제도권의 혜택을 가장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은 아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기업들, 높은 리스크,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이제 고객 니즈를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수요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를 창출하는 스티브 잡스처럼 창출하는 물론 이제 욕구는 있었습니다. 그걸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해고 이거 글로벌화가 같이 연동되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바로 시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기술이 발전하면 갈수록 기존 파라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냐 우버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타다 이거 나왔을 때 그 택시 업계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시도들이 무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거를 파기적 기술 전환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기적 기술은 기존의 산업의 구조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대표적인 공유 택시 시스템인 카카오 택시나 뭐 타다 택시 이런 시스템을 갔을 때 택시업계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들을 잘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발해서 문제가 됐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시스템과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갈등, 딜레마가 많이 발생하고 법과 제도가 허술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비교적 우버나 그랩같이 이런 이런 시스템들이 비교적 잘 활성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 따라서 기술의 진보와 기존의 올드 파라다임과 있는 부분들이 충돌이 발생하는 그 딜레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신규 신이라면 파괴적 기술로 인해서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에 대안으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로 인해서 신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실업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까 하는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업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복지를 줘서 노후 보장을 준다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이 하려면 그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노후 보장이나 복지 제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노후 보장이나 복지 부분은 괜히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할 때는 신기술이
들어올 때 자기의 생존권에 문제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돼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볼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그러니까 국민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는 높은 신뢰도를 주고, 그래야 높은 혁신성이 나오며, 그래서 낮은 실업률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거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뀜으로써 인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할 때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뭐 탑다운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정책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반대적인 규제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은 떨어지고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는 무슨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까? 결국 일자리의 핵심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대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안 뽑고도 자동화, 로봇, 이런 AI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판은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회사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니 뭐 하다가 안 되면 망하면 되지 뭐 이런 좀 여유 있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그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혁신은 신생 스타트업을 계속 인수합병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새로운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막 인수합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잠재적 경쟁자를 계속 두어서 큰 기업이 돼서 우리를 위협되는 요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냥 사둡니다. 사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한 다음에 그 사업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내 것으로 자꾸 인수합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작은 회사이지만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대기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타트업의 강력한 힘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어떤 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래 예측이 잘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뭐 전에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러면 올해 매출에 뭐 10% 향상, 뭐 2년 전 매출이랑 작년에는 5% 증가했으니까 내년에도 5% 증대.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갑자기 종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막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재로서는 미래 예측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사업 계획을 미리 하는 것, 중기 사업 계획 세우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 같은 방식의 업무 방식이 이제는 모든 기업들, 모든 회사, 모든 국민이 장착해야 되는데요. 그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이거죠. 모험 실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모험 실험, 엄청난 위험에 시도를 했을 때 안 다치도록 보호해주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국가가, 지자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국민들과 지역 커뮤니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천은 안 만들고 그러니까 용이 나길 바라는데, 제일 좋은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 환경이 안 좋았던 스타트업이 외국 나가서 잘 돼서 역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성공적인 용을 만들기 위해서 개천을 옮기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다 ICT 기술이 막 붙기도 하고, 자영업인데 이거를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만드느냐? 이게 제가 A라는 분야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든가 다른 지역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익이 창출되면 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신생 기업이 탄생되면 사람을 고용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업들이 성장할 때 사람 많이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를 더 이상 창출해내는 것이 어렵게 됐다라는 그런 지표로서 보여줬고요.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 고용률보다 스타트업 고용률이 더 높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 된다라는데,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니까 좀 기피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들을 바꿔주는 작업들. 그리고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들을 없애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야생 공화국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외국의 이제 스타트업 사례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비슷한 점이 뭐냐면 공무원 선호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대로 공공 분야의 그 일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공공 분야 사람을 많이 뽑으면 일자리 해소에, 그러니까 실업률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혁신적인 창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했던 것은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축소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늘렸냐? 창업 부문의 지원을 더 확대했더니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되려는 사람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창업이 많이 늘어났다.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에 특별히 벵갈루루라는 그 지역에서 창업이 많은데, 그 인도의 그 모토가 이거죠.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 그러니까 창업을 인도에서 많이 하면 인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세운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벵갈루루라는 동네가 항공 우주 산업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와 비슷하죠. 진주 사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항공 우주 분야의 개발 생산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도시 분위기가 학구적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우리 서부 경남 진주가 아니라 학구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분위기가 스타트업 중심의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러면서 스타트업 중시하는 분위기가 더 있는데, 이거에 약간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IT 기업이 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구소 분위기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도 항공 우주 분야가 있지만 거기에 문화 콘텐츠 IT 기업들을 마구 육성을 하는 것이 좋은 인프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2천여 개의 IT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1,200만 년 4,400만 명이 IT 인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좋은데, 항공 우주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R&D 분위기 다양하게 이런 것이 세워지고, 이런 분위기를 해서 잘 결이 맞춰서 들어온 산업이 IT 산업이고, 이 IT 산업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IT 기업이 육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더라. 여기에 인도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지원해서 전담 부서가 이제 창업 절차라든지 세무, 법무, 정부 지원 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멘토링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 측면들이 있더라. 그래서 진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IT 분야를 더 육성하자라고 제가 계속 요즘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도의 벵갈루루 사례랑 좀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에 보면 노키아가 있습니다.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퇴직자를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직자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은 3천만 원의 투자금과 심지어는 특허 기술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줬고, 팀 핀란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스타트업 관련된 기관들을 막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정부 대학을 막 만들어서, 그래서 예산의 50%를 스타트업에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알토 대학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알토 대학이 핀란드에 있는 대학인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0년도, 한 10년도밖에 안 지나지 않았죠. 근데 초점이 학생 창업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융합 교육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공대,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는 공대 플러스 경제, 비즈니스 스쿨과 디자인 스쿨, 디자인 스쿨과 비즈니스 스쿨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 공대를 섞어버리는 융합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을 졸업 전에 실리콘밸리로 인턴십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융합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융합 교육한다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 교육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게 공학과 비즈니스 스쿨과 디자인 스쿨을 섞어서 하는 교육과 이때 배운 내용들을 인턴십을 보내고, 철저히 과제는 창업과 관련된 과제를 줬고, 그리고 철저히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습과 팀 프로젝트의 방식의 수업을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계속 약을 뿌린 거죠. 기업가 정신 하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힘을 계속 배양하는 훈련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알토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자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창업을 해야지 하는 긍정적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바뀌었더라.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도 이제 창업을 해야지 하는 분위기. 진주는 그런 분위기 좀 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좀 공무원이 되려는 분들,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는 또 학교가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 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야 창업을 해야지 창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우리 진주에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전자 영주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지도 않고 영주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유로만 내면 한 13만 5천 원만 내면 지금 온라인으로 전자 영주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영주권이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창업이 가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창업을 에스토니아 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법인이 5천 개나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국인이 1262명이 그 전자 영주권을 에스토니아에서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이 나라가 왜 좋으냐? 법인세율이 0%이고 이익 배당 시만 한 20% 세금만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가 에스토니아가 얘가 자원이 많거나 그런 나라가 있대. 디지털 교육, 코딩 교육 열심히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다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서 인터넷도 잘 터지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는 항상 전자투표 쓰고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들이 잘 육성이 됐더라.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조차도 쉽게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더니 강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업하면 이제 미국이 되게 유명하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스타트업을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가를 지원하는 정책,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성장 스타트업에 큰 자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요. 각종 규제나 장벽을 만들어주고,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 잡스법, 점프 스타트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트, 그러니까 쉽게 자금 조달 및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창업을 하려면 특별히 미국은 실리콘밸리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창업하려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비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UCLA 중심의 이 대학들을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LA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이 공과대학 20개가 막 연대되어 있고, 여기서 지속적으로는 엔지니어가 배출되면서 이 실리콘 비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비치, 그러니까 강변 쪽에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변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큰 소비 시장이 배경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기반했더니 오히려 실리콘밸리보다 최근에 실리콘 비치, LA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뭐 스냅챗, 딜리 세이브 클럽, 라이엇 게임스 같은 기업들이 막 나타났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과 이 자유로운 분위기, 대학이 어려서 생태가 만들었더니 오히려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지역과 공생하는 스타트업 했더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진주도 여기에 문화유산의 유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혁신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 막 들어와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위기로 몰입해주면, 혹시 압니까? 여기가 새로운 빛이, 밸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더라. 그리고 뉴욕을 우리가 실리콘 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1990년대에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빈 사무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빈 사무실을 대상으로 그 창업자들을 유치했고, 그래서 갑자기 창업자가 늘면서 특별히 2014년도부터 투자액을, 그때 시장이 집중적으로 투자액을 막 늘려줬어요. 스타트업들 투자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벤처 캐피탈 기금을 5천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600억 원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마 우리 진주의 규모가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5만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한 20분의 1 정도만 되더라도 한 20억. 그러니까 20억 정도 예산. 예. 한 30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 진짜 스타트업을 위해서 진주에서 30억 정도를 내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실리콘 앨리라는 그 분위기로 창업자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카르텔 얘기가 나오는데, 스타트업이 커지려면 좀 카르텔과 같이 이렇게 좀 연대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 공간 없어도 창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멘토 팔로 개척,
그다음에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결국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그냥 생태계가 아니라 완전히 카르텔로 연대하는 구조로 확 묶어버리는 게 좋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발점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거죠. 최근에서는 IT 기반으로 한 창업자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의 분위기, 아니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온라인의 환경물이, 카페와 도서관에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팀을 만들었다 없애고 새로운 사람 시도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첫 출발점이고요. 당연히 코워킹 스페이스는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와서 팀 빌딩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인큐베이팅이 들어가는데, 팀 빌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 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를 이용해 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멘토링이 들어갑니다. 그 멘토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엑셀러레이터로 가는데,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도 들어가서 초기 펀딩 투자가 들어갑니다. 프로타이핑만 보고 펀딩이 들어가죠. 초기 투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엑셀러레이터고요. 그때 시장 검증이 되면, 이제 요거 제품은 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벤처 캐피탈이 붙는데, 이게 성장을 위한 금융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 A일 때는 50억, 시리즈 B일 때는 50억에서 100억, 시리즈 C일 때는 15억, 100억 정도 돼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나왔지만 초기에 돈 보기 전에 시드 투자 받아서 그걸 점점 성장하면서 시리즈 A, B, C, D 하면서 나중에는 상장, IPO까지 가는 이 라인업을 가야 되는데, 이게 다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주에서도 이 시드 머니에서부터 시리즈 A, B, C까지 다 구축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요원하니까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좀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주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소위 말하는 카르텔,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결국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 마윈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어리석은 새가 더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안 될 것 같지만 밀어붙이고 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힘들이 있으면 되고, 이러려고 하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될지가 분명히 잡혀줘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에서 어떤 역량이 키워지냐면 생존력이 키워집니다. 왜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가 한두 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키우게 된 역량은 생존력입니다. 끝까지 자기 꿈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시도들,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저자의 이제 경험을 보니까 보통 한 3번 정도 실패한 다음에 성공을 하더래요. 근데 보통 한두 번 실패하면 낭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려면 그 평범원산이나 변종의 늑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무장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이걸 제품과 서비스로 변환하는 과정도 참 되게 힘든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수익까지 만들어낸 과정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늑대, 변종의 늑대를 키워주는 분위기가 좋은데요. 넥스트 챌린지 스쿨이라고 이제 저자가 이제 제안하는 스쿨인데, 아마 20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경험, 창의성,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철저히 팀 기반 협업 능력 기반 스쿨을 하는데, 넥스트 챌린지 스쿨도 이걸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문제 발굴하고 아이디어 발굴해서 이때 팀 빌딩이 이루어지고요. 3학년 때는 법인을 만들고, 4학년 때 이 팀당 5천에서 1억 정도의 시드 자금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 저희도 창업학과를 만들면 이렇게 운영해 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률을 낮추는 최적의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팀을 잘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주는 것이 이제 넥스트 챌린지 스쿨을 제안을 한 이제 저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나 정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철저히 판만 깔아주고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혁신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자체가 혁신적이지 않은데 그 안에서 만든 창업 제도가 훌륭한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정부는 최소한의 간섭만, 그러니까 간섭을 최소화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놓고, 신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주면 기존의 법률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만든다든지 특정 영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나 영역에서 나오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이렇게 약간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발 이제는 정부가 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할까 이거에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에스토니아가 국민이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30만 명은 진짜 작은 거죠. 숫자가 뭐 창원시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규모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숫자가 오타인데 4,900만 명 신규 시민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매년 2,000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졌고요. 2,600의 행정 서비스 중 99%가 온라인화되어 있고 외국인 법인이 5천 개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원보다 조금 더 큰 도시에 외국 회사가 5천 개가 들어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지자체가 발산에 전환을 했는데 외국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행정 비용이 절감을 막 최대한으로 절감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법인세를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에서 뭐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발 이제 지자체가 그 스페이스 공간, 그러니까 시설 구축,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외부에서 잘하는 기업들 막 유치하는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짓 그만하고 판만 깔아주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고 싶다면 코워킹 스페이스 매니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 맞추지 이 하드웨어 깔아주고 이런 거는 좀 그만 좀 하고 굳이 스타트업 공간 만들고 싶으면 스타벅스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또 뭐 해야 되냐? 이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잘 크려면 지역 재생, 도시 재생,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대학, 학교랑 연대가 돼서 정부와 지자체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창업자와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와 대학, 중고등학교가 연대돼 갖고 다양하게 한꺼번에 어우러서 육성할 수 있는 플랜만 제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산 사용과 감사, 회계 감사만에 대한 규칙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청년들 육성한다고 청년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데 그 꾸밀 때 생태계를 이해하고 꾸미는 게 좋다는 거죠. 청년들이 필요한 요소가 인테리어 좋은 곳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먹거리가 필요하고 놀거리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필요한데 어떤 설비들이 같이 어울려져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의 관리자만 있고 이용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업가 정신을 이제 막 함양하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경상남도 진주가 지수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정한 것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제는 창업을 하는 사람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초점 맞춰야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교육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은 그냥 일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교육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를 뚫고 나갈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